문자 알림이 울린 건 밤 11시였다. 한 줄짜리였다. 사촌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추석에 오지 말라고. 마침표 하나, 이모티콘 하나 없이. 그 문장이 어두운 화면 위에서 그냥 빛나고 있었다. 나는 꼬박 1분 동안 그 한 줄을 들여다봤다. 그러고는 천천히 뱅킹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잘랐다. 그들 이름으로 걸려있던 자동이체들을. 대출 상환, 휴대폰 요금, 전기세. 하나씩 조용히. 사흘 뒤 가족들이 내 돈으로 만들어진 갈비찜 앞에 둘러앉았을 때 카카오톡 알림이 폭발했다. 전화, 문자, 당황한 목소리들. 근데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면 댓글로 알려줘. 사람들은 가족을 안전망이라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준다고. 우리 가족은 달랐다. 겉보기엔 완벽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추석이면 꼭 맞춰 입는 한복, 빠짐없이 찍는 명절 가족 사진, 창가에서 천천히 식어가는 식혜. 근데 그 완벽함은 무대였고 나는 막 뒤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다. 운전면허도 없던 나이에 어느 공과금이 밀렸는지 알고 있었다. 12살 때 엄마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면서 말했다. 지수야, 너 숫자 잘하잖아. 이거 좀 봐줘. 사촌 준혁은 오빠처럼 자랐던 그 애는 성적 올랐다고 새 운동화를 받았다. 나는 영수증 뭉치랑 연필을 받았다. 그게 우리 집의 거래였다. 그의 편안함, 나의 능력. 맞교환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건 없었다. 엄마는 나를 현실적인 애라고 불렀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돈 내는 애였다. 아빠는 항상 조용했고 반드시 엄마 눈치를 살핀 다음에야 입을 열었다. 이모 순자는 가족을 데리고 드문드문 나타났는데 웃는 얼굴이 꼭 선거 포스터 같았다. 준혁은 모임마다 세차 얘기, 보너스 얘기를 늘어놨다. 근데 그 웃음들 뒤에는 가족 휴대폰 요금에 등록된 내 카드가 있었다. 공과금 계좌에 적힌 내 이름이 있었다. 아빠 수술 후 약값을 메운 내 야근 수당이 있었다. 엄마는 직접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다. 너는 책임감이 뭔지 아는 애잖아 라고만 했다. 아니면 이런 말들이 있었다. 가족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명령은 아니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매번 그래 하고 답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 내가 다 챙겨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봐줄 거라고. 공과금 내는 사람 말고 그냥 딸로, 그냥 사람으로. 추석은 내가 이 가족에 속해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날이었다. 장을 보고 갈비찜을 만들고 엄마가 좋아하는 솔방울 장식을 작년이랑 똑같은 자리에 올려뒀다. 엄마가 그랬다. 지수야, 네가 있으면 집 같다. 나는 그 한 문장을 몇 달 내내 가슴에 품고 다녔다. 내가 여기서 의미 있다는 증거처럼. 그래서 카카오톡 단체방이 들썩이는데 내 이름이 빠져 있었을 때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다. 기다렸다. 아무도 안 불렀다. 결국 내가 먼저 썼다. 나 몇 시에 가면 돼?
말풍선이 떴다가 사라졌다. 그러더니 준혁이 답했다. 올해 자리 좁아. 설날에나 봐. 얌전히 굴면. 그게 전부였다. 엄마도 아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점들이 깜빡이다 꺼졌다. 뱃속이 뒤틀리는데 머리는 이상하게 차가워졌다. 솔직히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줄수록 나는 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걸.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절 밥상의 내가 아니라 어딘가에 등록된 내 카드였다. 다음날 아침 엄마 문자가 왔다. 사촌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추석은 없다. 충격이 없었다. 충격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다. 수년간 조용히 다 해온 게 결국 내 자리를 잃는 값이 된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전화도 안 했다. 노트북을 열어서 내가 붙들고 있던 계좌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쪽에서 직접 배울 때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카카오톡 단체방은 조용했다.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사진들이 올라왔다. 준혁 여자친구의 새 옷, 이모 순자의 가족 사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건 충동이었다. 반쯤은 그냥 웃으면서 오해였다고 해줄 거라 기대했던 것 같다. 근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그릇 부딪히는 소리, 왁자지껄한 웃음, 추석 특유의 그 소음이었다. 엄마 목소리는 짧고 또렷했다. 연습한 것 같은 톤. 사과하기 전까진 오지 마. 뭘 사과하냐고 되물었다. 준혁이 승진했는데 그 자리에서 망신 줬잖아. 너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뒤에서 병철 이모부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계부 경찰 또 나왔네? 그 말에 다들 따라 웃었다. 마치 오래된 집안 농담처럼. 폰을 더 꽉 쥐었다. 망신이요. 내가 말했다.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한 게 망신이에요? 그건 계산이지 망신이 아니잖아요. 웃음이 딱 멈췄다. 엄마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날카로워졌다. 돈 문제가 아니라 예의 문제야. 아니에요, 엄마. 나는 거의 차분하게 말했다. 항상 돈 문제였어요. 긴 침묵. 그러더니 문 닫히는 소리. 전화가 끊겼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뜨겁고 차가운 게 동시에 가슴 위로 기어오르는 느낌. 화도 아니었다. 그냥 눈이 떠지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선명하게. 다음 날 아침 이모 순자한테서 문자가 왔다. 돈 문제로 만들지 마, 얘야. 가족이 먼저지. 그리고 몇 분도 안 돼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긴 밥상, 초, 웃는 얼굴들. 나만 없었다. 그 사진이 머릿속에 박혔다. 서운한 게 아니었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더 이상했다. 추석 당일은 시험처럼 왔다. 폰은 뒤집어서 카운터에 올려놨다. 창밖으로 갈비찜 냄새랑 계피향이 스며들었다. 예전엔 그 냄새가 안전하다는 뜻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차를 몰고 그 집 앞을 한번 지나쳤다. 훔쳐보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보고 싶었다. 반쯤 열린 블라인드 사이로 거실 조명 불빛이 새어나왔다. 은빛 수저들, 웃음소리. 잠깐 녹화할까 싶었다. 그때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에 호일로 덮인 접시가 보였다. 길고양이 밥처럼
그냥 거기 놓여 있었다. 얼마 뒤 문자가 왔다. 밥 남겨놨어. 마당에서 가져가. 손대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뒀다. 동네 고양이가 와서 앞발로 건드리다가 국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추석 다음 날 나는 평범한 척 하루를 시작하려 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그냥 조용히 숨이나 고르고 싶었다. 아파트 근처 카페로 걸어가서 아메리카노와 단팥빵을 시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이모 순자가 거기 있었다. 진짜로. 세상이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이모는 너무 크게 웃으면서 지수야, 추석일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너 원래 좀 예민하잖아. 라고 했다. 그러더니 카운터 쪽을 힐끗 보면서 혼자 사는 애들이 좀 그렇죠 뭐. 라고 덧붙였다. 직원 표정이 굳었다. 뒤에 서 있던 여자가 숨을 들이켰다. 카페 공기가 무거워졌다. 타인의 동정이 피부에 닿는 느낌. 단팥빵도 안 들고 나왔다. 차 안에서 손 떨리는 게 멈출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다. 몇 분 뒤 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2번 울리게 두다가 받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78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했다. 금요일에 준다고. 아무 말 안 했더니 가족이 서로 챙기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박혔다가 천천히 무언가를 긁어냈다. 가족이 서로 챙기는 게 아니었다. 내가 챙기고 있었다. 내가 더 많이 줄수록 나는 더 지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뭔가가 가슴 안에서 굳어버렸다. 분노도 아니었고 복수심도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칼날처럼 선명한 어떤 인식. 토요일 아침은 냉장고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통장 내역이 화면에 빼곡하게 펼쳐졌다. 부모님 공과금, 준혁 월세, 엄마 보험 검사비, 아빠 차 타이어. 수백 건이 한 단어로 모였다. 이용당했다. 적기 시작했다. 날짜, 금액, 누가 부탁했는지, 왜 줬는지. 페이지가 넘어갔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냥 차가웠다. 처음으로 내 숫자들이 나를 살리고 있었다. 문서 맨 위에 한 줄을 썼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날 오후 직장 선배 미란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는 내게 처음으로 네가 편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카페 테이블에 파일을 밀어놓자 언니가 천천히 넘겨갔다. 손톱이 종이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다. 지수야 하고 불렀다.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수야, 너 지금 그 집 ATM이야. 이제 계좌 닫을 때 됐어.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다. 목도리가 바람에 날렸다. 다들 가볍고 멀쩡해 보였다. 나는 물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계좌 닫는 게? 언니가 웃지도 않고 말했다. 별거 없어. 모든 청구서에서 네 이름 빼. 카드 연결 끊고 공과금 전부 원래 명의로 돌려. 조용히. 시스템이 알아서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해졌다. 복수 같은 게 아니었다. 수술처럼 깔끔하고
고통 없는 어떤 것. 내가 이름도 몰랐던 감각을 언니가 말로 만들어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뱅킹 앱을 열었다. 손이 안 떨렸다. 자동이체 해제, 통신사 전화에서 회선 분리, 전기요금 명의 이전, 비밀번호 전부 변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숨이 조금씩 풀렸다. 일요일이 지나도록 전화는 없었다. 추석 내내 배불리 먹고 웃었을 가족들을 떠올렸다. 거실 조명이 빌려온 시간 위에 켜져 있다는 걸 모른 채 월요일 아침 이메일 알림이 왔다. 대출 납부 실패. 엄마가 잔액 확인하고 은행에 전화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그려졌다. 딱히 슬프지 않았다. 그냥 시간이 왔구나 싶었다. 1시간 뒤 준혁이 인스타그램에 남은 음식이 가득한 식탁 사진을 올렸다. 캡션은 진짜 의리는 돈이 아니야 였다. 나는 웃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안도였다. 그날 저녁 다이소에서 전구를 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병철 삼촌이었다.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이제 걔 완전히 잡았어. 기어서 돌아올 거야. 전구 상자를 손에 쥔 채 그냥 서 있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뭔가 증명하고 싶다는 충동이 없었다. 그냥 알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화요일 오후 화면에 엄마 이름이 떴다.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는 잔잔하게 시작해서 날카롭게 끝났다. 사과도 안 할 거면 설날에도 오지 마. 2번 들었다. 그리고 삭제했다. 다음 날부터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화를 결국 받은 건 다음 날 저녁이었다. 대출금, 전기세, 인터넷 요금 문자가 한꺼번에 와 있었고 더 버틸 이유가 없었다. 엄마 목소리는 어딘가 금이 간 것 같았다. 지수야, 주택대출이 안 빠졌어. 그 말 바로 뒤에 붙어오는 말. 네가 뭘 한 거야? 이상하게 고요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잠깐 있다가 그냥 말했다. 갈게요. 바인더 가져갈게요. 부모님 집안은 식은 커피 냄새와 서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뒤섞인 것 같았다.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있고 겨울햇빛이 가늘게 테이블을 비쳤다. 엄마는 2 손을 꽉 맞잡고 앉아 있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아빠는 옆에서 눈이 충혈된 채 아무 말도 없었다. 내가 몇 년 동안 삼켜온 것들이 아직 이 방 안에 떠도는 것 같았다. 바인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냥 싸구려 검은 표지였다. 근데 탁 소리를 내며 놓이는 순간 2 사람이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엄마가 허리를 세우며 물었다. 이게 뭐야? 나는 말했다. 진실이여. 내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이미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빠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지수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 나는 눈을 마주쳤다. 돈을 내길 바랐던 건 맞잖아요. 그냥 그게 멈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고요. 아빠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엄마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독이 있었다. 지수야, 이건 네 모습이 아니야. 넌 항상 가족을 챙겼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인더를 펼치며 말했다. 영수증, 이체 내역, 명세서. 전부 인쇄해서 분류하고 형광펜으로 표시해뒀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책임이 그냥 봉사가 됐더라고요. 엄마가 눈을 깜빡였다. 잠깐 멍한 표정이었다가 금방 방어적으로 굳었다.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나는 페이지 한 장을 엄마 쪽으로 돌렸다. 2년 동안 주택대출 8번, 전기세 4번, 보험, 식비, 준혁이 잠깐 살았던 곳 월세까지. 엄마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 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화가 아니라 그냥 슬픔이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혁이었다. 이미 다 아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또 지수가 유난 떨고 있어. 준혁이 나를 보며 실실 웃었다. 아직도 가계부 경찰 노릇해?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맞아. 준혁이 희죽 웃긴 했는데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투명 파일을 천천히 그쪽으로 밀었다. 카카오페이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날짜 순으로 정리된 서류들. 준혁 얼굴에서 여유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기름이 유리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걸 다 저장해뒀어.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비웃는 척 했지만 이미 들켰다. 나는 등받이에 기댔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 오빠는 그걸 당연한 거라고 불렀겠지. 나는 그냥 빼앗긴 거라고 부를게. 준혁이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 집에 얼마나 했는데 이걸 허락해? 아빠가 쓴웃음을 냈다. 지수가 한 거잖아, 준혁아. 지수가 다 낸 거야. 너는 그냥 가져간 거고. 준혁 입이 닫혔다. 엄마 눈이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어느 편도 못 고르는 표정. 그러다 목소리를 높였다. 됐어, 지수야. 고칠 수 있잖아. 가족한테서 그냥 떠나면 안 돼? 나는 바인더를 팔에 끼웠다. 돼요. 엄마가 먼저 저한테서 떠났잖아요. 엄마 눈에 차오른 건 죄책감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었다. 나 망신시키려는 거야? 아니요. 나는 낮게 말했다. 추석에 저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이미 그렇게 됐어요. 방이 조용해졌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그리고 다시 침묵. 준혁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다. 그냥 끊으면 안 돼. 명의가 네 이름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었죠. 이번 주에 새 고지서 날아갈 거예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 축하해요. 준혁이 입을 벌렸다. 우리 망하면 어쩌려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처음부터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웃긴 건 말이에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날카로웠다. 엄마가 먼저 저를 버린 거예요. 오래전에. 그냥 계속 돈을 받았을 뿐이고. 아빠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우리는 몰랐어, 지수야. 나는 아빠를 봤다. 똑바로 봤다. 몇 년 동안 다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알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에 부끄러움이 내려앉는 게 보였다.
준혁이 한 발 다가왔다. 이제 우리보다 잘난 것 같아. 돈 있으면 다야. 나는 그 말이 꽂히길 기다렸는데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그냥 피곤했다. 오래된 피곤함이었다. 솔직함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는데 내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사실이었다. 준혁 얼굴에서 뭔가가 비틀렸다. 목소리가 올라갔다. 불쌍하기는 이제 누가 네 편이야? 혼자서 동전이나 세다 늙겠지. 나는 바인더를 들면서 그냥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동전은 내 거예요. 준혁이 굳었다. 반박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돌아서서 걸었다. 등 뒤에서 말 못한 것들이 공기처럼 떠돌았다. 후회인지 분노인지 모를 것들. 문에 손이 닿는 순간 아빠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설날은 어쩔 거야? 나는 멈췄다. 그 질문이 너무 작고 낡았다. 끊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 말처럼.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말했다. 그때 봐서 결정할게요. 그러고 나왔다. 밖은 햇빛이 날카로웠다.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한 번씩 내쉴 때마다 뭔가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지서 생각도 잔액 걱정도 안 났다. 다시 불려올까봐 겁나는 생각도. 반쯤 걸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무시했다. 또 울렸다. 또. 차에 탄 다음에야 메시지를 열었다. 너 너무했어. 엄마 울고 있잖아. 수습해. 다음 메시지는 짧았다. 제발. 말줄임표가 깜빡이다가 사라졌다. 나는 한 줄 썼다가 지웠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집으로 오는 길에 거리가 금빛과 회색으로 번졌다. 동네에 들어서서 주차하고 한참 그냥 앉아 있었다. 양손을 핸들에 얹은 채로. 마음이 조용했다. 오랫동안 침묵이 무서웠는데 이제 그게 평화처럼 느껴졌다. 낯설었다. 근데 나쁘지 않았다. 그날 밤 바인더를 책장에 꽂았다. 무기가 아니라 증거로.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증거. 잔인한 게 아니었다는 증거. 그냥 청구서가 달린 사랑에 돈 내는 걸 그만둔 것 뿐이라는 증거. 다음 날 아침 카카오톡 단체방에 알림이 한 번 울리더니 잠잠해졌다. 메시지도 없고 농담도 없고 가계부 경찰 이모티콘도 없었다. 그냥 고요함. 이상하게도 그게 상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공간처럼 느껴졌다. 다시 쌓고 숨쉬고 나한테만 속할 수 있는 공간. 처음이었다.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에 내 이름만 붙어 있는 게. 예고 없는 출금 알림도 없고 다급한 전화도 없고 늘 어딘가에 깔려있던 그 묵직한 죄책감도 없었다. 그냥 고요함, 진짜로. 숨을 쉬는데 폐가 다 차는 느낌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거의 안 받을 뻔했다. 근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목소리가 달랐다.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자동이체 설정했다고 하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말했다. 지수야,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그걸 다 안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라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다. 그래도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다. 그게 생각보다 많이 흔들렸다. 엄마는 더 조용한 방식으로 먼저 왔다. 문자 한 통이었다. 오늘 잡채 만들었는데 부담 없이 밥 한번 먹자.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고 답했다. 다음 주에 생각해 볼게. 실제로 갔을 때 부엌이 더 작고 조용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바인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사과도 없었다. 근데 문 앞에서 안아줄 때 예전보다 오래 안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충분하다고 내가 스스로 허락해야 했지만. 준혁은 끝내 연락이 없었다. 그 침묵이 꽤 무거웠다. 근데 내가 먼저 쫓아가지 않았다. 아직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내가 빠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 건지 어느 쪽이든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었다. 그날 밤 차를 한 잔 끓여서 창가에 앉았다. 다이어리를 펼쳤다. 남 이름 달린 숫자도 없고 보이지 않는 빛도 없었다. 그냥 나. 처음으로 내 삶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가족이 누가 밥상에 앉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옆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더라. 나는 몇 년을 침묵으로 내 자리를 샀다. 근데 평화는 사랑에 돈 내는 걸 멈춘 날에 왔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면 댓글로 남겨줘. 가족한테 선을 그어 본 적 있어? 그 선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여기서 계속 이런 이야기 할 거니까 구독 눌러두면 다음 이야기도 같이 볼 수 있어.